자,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일 정상회담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이용중 동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왕선택 국장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취재 네. 현장에서 보고. 네, 그렇습니다. YT는 그러면 이제 퇴직하신 거군요. 네, 한 2년 반 넘었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2020년 8월에 퇴직했으니까 2년 반,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평정책연구소. 예, 예. 한평이에요? 한평이에요? 한반도 평화의 준말인데 예. 이제 너무 지금 규모가 또 작아요. 그래서 작은 연구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활동도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잖아요. 예, 이제 한평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글로벌합니다. 네. 우리 왕선택 센터장은요, 이영준 교수님. 네. 초짜 기자 때부터 왕 기자였습니다. 제가 부담됩니다, 지금. 이영준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국민들이요, 우리 왕선택 기자도 이제 기자를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대체로는 정확하게 얘기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말하면 지금도 뭐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저런가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 정치분석에서는 제대로 좀 진실이 뭔지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려고 하니까요. 정말 궁금한 거 깊이 있게 네. 본색을 좀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면은 제대로 알 수 있느냐?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괜히 갔다 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명분만 쌓아주는 거 아니냐? 이걸 제일 궁금해하는데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왕선택 센터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운영하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정적인 요소가 강조가 될 수가 있고 운영하기에 따라서 정말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이 작용한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니까 아무래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부정적인 쪽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용하기 따라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용해야 좀 실효성이 있는 시찰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거기 이제 검증에 가까운 시찰이 돼야 되겠고요. 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거기 참여를 할 텐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 단지 그 근처에 가서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IAEA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 자료를 그냥 보기만 하고 넘겨받는 정도가 되면 곤란하고 우리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 우리 과학자들이 봐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면 말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오염수 방류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가 특히 이제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나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를 같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시찰단이 이제 허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동안 태평양 도서국가 다른 나라들하고 보조를 맞춰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는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반대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 분들이 과연 그런 정치적인 환경,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정확하게 말을 할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오래 들여다 보셨는데 오염수를 어찌됐든 일본은 방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갖고 있을 수는 수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처리를 그러면 어느 정도나 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렇죠. 현재 과학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 문제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관여를 해왔고, 일본 정부의 해법이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그 보증을 받으면
그러면은 방류를 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져왔는데 예. IAEA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전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 어떤 기준을 넘어섰다. 완벽하게 그 유해 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건 불가능한데 IAEA가 제시하는 안전한 기준은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판단이고 IAEA 쪽도 지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IAEA는 안전하다. 비록 유해 물질이 일부 섞여 있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체에 결정적인 위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은 통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우리가 이제 WHO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초반에 막 자꾸 제대로 결정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무슨 수스? 거브리어 수스인가? 네. 예, 사무총장이? 네네네. 그 사무총장이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그 맞습니다. 의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지금 IAEA도 미국이나 일본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그 데이터가 있고 사전에 제시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IAEA의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IAEA가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보면 되지 우리 시찰단이 왜 갑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더 다르게 이 문제를 좀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서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궁금한 거 물어보기로 하고. 자,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우리 왕선택 센터장한테 일단 아까 우리 글을 올린 우리 시청자들 저는요 이 정치분석 시청자들 항상 정치 10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구단 박지원 뭐 전 원장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시찰단이냐 관광단이냐 하려면 검증단이라고 그래야지 왜 시찰단이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이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느냐 그거를 위해 양국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합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방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IAEA의 그 주 업무인 이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IAEA 권한은 일반적인 그 핵무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같은 그런 강력한 권한을 여기에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위험 문제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해류가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수 방류했을 때 한반도는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오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일단 수산물이 그렇게 있고 그러면 물고기도 해류 따라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한반도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금을 드시지 그러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과학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관리가 한번 형성되고 나서는 비슷한 오염수 방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와 같은 이제 국제 간의 그냥 관리가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정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한 선례가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그 오염수 방류 자체는 뭐 혹시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되게 이렇게까지 네. 대규모 오염수가 방류된 걸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후쿠시마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쓰나미 때문에 그게 완전히 터지면서 이런 예, 문제가 그런 생긴 거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한 체르노빌 이후에 가장 큰 예. 대규모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파가 이런 식으로 난 것은 그 전에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대규모 오염수의 해양 방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류 사상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태평양 연안국가 중심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류의 특성상 일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쪽으로 해가지고 오세아니아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예. 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나라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는 분위기인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비율 이런 게 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이제 한국인 거죠.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좀 의지하면서 같이 보조를 취해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정치 질서상 한국 정부가 갑자기 이거 안전한 것 같다. 우리는 항의하지 않겠다.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갔을 때 아마 좀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잘 세우고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東電福島第一原発へ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お受け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저거 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뭔가 내놓을 만한 평가할 만한 게 없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중요한 한일 관계 지금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들을 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지금 좀 물타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기 그 대답이 지금 상케이 신문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케이 신문의 어제자 보도 보니까 윤 씨가 예. 윤 씨라고 합니까? 윤 씨라고 왔습니다. 이쪽에 사죄 요구 외교의 한 방향의 그 자세를 선명히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그런 기본적인 외교적인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찰단을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케이는 약간 극우 성향의 보수 언론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극우 성향의 일본과 그 자민당의 시각을 많이 대변하니까 여기에 보도를 보면은 일본이 지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에 일본이 막 더 적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기 아니요. 때문에 그런 거다 그거는 아닌 것 이렇게도 같습니다. 하던데요. 그거는 그냥 이유 중에 하나고 지난번 그 도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조금 더 픽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걸로 다지기 세팅해서. 위해서. 네네, 예. 일본은 그때 한일 정상회담을 매우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이겠죠. 성공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번 합해가지고 네. 일본은 만족할까요? 이제 아직 만족하기는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 때문에 많이 비정상으로 간 거를 약간 정상으로 돌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쿄에 있었던 기본적인 약속을 여기서 재확인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익을 따져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미 평가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죠. 지금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다시 끌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알면은 제가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큰 그 어떤 국제적인 판이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가는 방향은 잘못됐습니다. 한마디로 내비게이션이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왕선택 센터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 가고 있습니까? 많이 잘못 가고 있죠. 네,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잘못 가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이제 당면하는 게 지금 현재 외교의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미중 전략 경쟁이 한미일이라고 하는 삼국의 강화에 북중러 삼국의 강화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나타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전략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전술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외교를 할 때 필요한 지침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걸 철칙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철칙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가 외교의 철칙입니다.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 상대 국가의 계산이 우리 국가의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봐야 되고, 무엇보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를 바라보는 제3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미국이 바라보고 있고 중국이 바라보고 있고 북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메시지 관리가 잘못되면 한국, 일본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미국이 항의를 하거나 갑자기 중국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한일 관계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국익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외교의 철칙 중에 두 번째 정도 가는데, 국익에 지금 이제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하늘 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본적으로 과거사라는 문제가 깔려 있고, 이제 현안 중에서는 강제동원 문제가 원만하게 풀려야 됩니다. 근데 강제동원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선제적 양보로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성의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굴욕 외교다, 졸속 외교다, 자해 외교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교의 철칙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없으면 외교는 정당성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를 하려면 모든 대통령들이 그 전에 사전에 설명하고 사후에 설명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진짜 모든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에 설명도 없고 사후에 설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라든가 오부 요인, 그리고 야당 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언론에 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빈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형편에서 지금 가고 있어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독주, 독단, 독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그 뭐 비판할 때 삼독 정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본인이 이제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독선을 하고 계시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제3자 변제 같은 것을 그냥 막 결정해 버리니까 독단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도 그냥 결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렵죠. 독선, 독단, 독주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시급합니다. 네. 뭐 하여튼지 지금 아까 일본에 우리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엄청나게 퍼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과연 돌려받았느냐라고 봤을 때, 이용준 교수님, 네. 기시다 총리가 내 생각으로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내가 기대도 안 하고 막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줬다고. 그 정도 평가할 만한 워딩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뭐 지금 이 정부는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아무래도 부풀려서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누가 보기에도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국익을 위한 어떤 상호 호혜, 그 윈 그런 외교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한 걸 두고 대통령실에서조차 뭐 주어가 어땠느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이번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는 이제 덮어두자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 노선을 견지하고 갈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이제 며칠 있으면 1년이 되는데 1년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폴리티컬 캐피탈, 정치적 자산이 조금은 남아 있겠죠. 근데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이 정도 말씀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목포로 지금 내비게이션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냥 광주쯤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좌절이죠. 뭐 지금은 굉장히 황망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일단은 사태가 터졌는데 이걸 정상으로 돌린다기보다 어떻게 이거를 수습할 건지 최소한의 피해만 받고 이 상황을 잘 마무리 짓고 나올 것인가 그 정도 지금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뭔가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대통령실이 한번 참모들이니까 뭐라고 뭐 말하기를 기대하기는 난망이고 지금 당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 잘못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겨우 나온다는 얘기가 유승민 전 의원이야 뭐 이제 저쪽에서 내놓은 사람이니까 뭐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 없다라고 하는데 소리가 미미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보낼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의 신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문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참모들의 조언에 많이 그 휘둘리는 것 같고, 그런데 본인 자신이 지금 미래를 향하는 길에서 과거사를 덮고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결국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고 좀 답답하죠. 네네. 아무래지는데 아까 왕선택 센터장이 설칭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으로 나라가 잘못 간다면 그냥 그거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걸 이제 국내 정치 절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협력, 협조를 받지 못하는 외교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 차원의 캐피탈이 이제 소진이 되는 거죠. 지금은 1주년이 이제 막 됐는데 지금까지는 아마도 전 정권과의 어떤 국민과의 교감 문제가 존재하는 바람에 그 캐피탈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으로 굉장히 협조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지금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국내 정치적인 캐피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된다는 거죠. 이제 1년이 지나면 그 아무래도 1년 정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처음에 기회를 줬다. 또 처음에 뭐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실수할 수 있겠지. 밀어줘야지. 어쨌거나 뭐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이 그 살아있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부터는 내년 4월 총선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뭐 큰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우크라이나 발언과 또 양안 관계 발언 때문에 생기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까지는 짚어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끝으로 이런 부분을 혹시 그러면 논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나라인데 윤석열 대통령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권한을 유임을 해줬을 뿐인데 그러면 잘못 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뭐 이렇게 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을 좀 더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파병은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수 물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안 해도 된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국민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
뭔가 좀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입법 조치의 문제들인데 우선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헌법 개정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관련된 이제 입법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참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요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상호 원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쟁에 개입할 때는 당연히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여러 번 크고 작은 분쟁에 개입한 적이 있는데, 무기를 지원하는 거는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국제법적으로도요, 직접적 개입인데, 그거를 대통령실, 소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에서 그냥 바로 결단해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수님께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성향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미국이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저는 물론 미국의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친일이라기보다 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선택 센터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친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세계관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70년 동안의 전쟁, 세계 2차 대전 1945년 이후의 역사는 미국의 희망과 정책 구상, 시나리오가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번 3월 초에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빨리 한국에 왔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이제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 할 때 한국이 초청받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국의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도 호응하고 일본도 호응하면서 서로가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라서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치의 기득권 여부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일 관계가 사실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데, 과거와 달리 지금 최근에 미국의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조작을 통해서 예전과 우리는 다를 바 없다라는 정보가 국내에서 재가공돼 갖고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많이 깨워 주셨는데, 교수님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요즘에? 걱정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외교 관련, 또 안보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